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번 주에는 벌써 이제 7장, 챕터 7 전 패턴 분석으로 들어갔네요. 이 책이 전체 이제 10장, 챕터 10까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종반부에 다다랐는데 이번 주부터는 난이도가 대폭 상승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 읽는 건 읽는 거고 실전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전 패턴 분석에서 전 패턴 요약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밀도 기반 분석, 커널 덴시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격자 단위 밀도, 쿼드렛 카운트 덴시티부터 시작해서 커널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기반 분석이라고 공간이 얼마나 이제 군집되어 있는지를 거리 기반 이제 R 통계를 중심으로 R 통계에서 분화돼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G, F, K, L 함수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그 공간 위의 사상, 지리적 사상의 군집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단락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가 무엇인지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좀 높아지게 되니까 수식을 유도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다만 이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도출된 그래프를 해석하는지를 실제 실습을 통해서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같이 실습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 함수, F 함수, 그 다음에 이제 K 함수, 그 다음에 이제 L 함수까지 진행을 하고 이번 주 실습은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더 역점을 두어서 소개를 하게 될 부분은 일단 전 패턴 분석을 할 때 왜 우리가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가, 특히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첫 번째 강의 때 좀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공간 위에, 그러니까 지리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간 공간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를 아는 게 공간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령 사고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데 판서 없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뭔가 지리적 사상이 발생을 했는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 위치가 점으로 딱 대표가 돼요. 그 지점 자체가.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면은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지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안내가 들 거예요. 사고 다발 구역이니 구간이니 안전운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뜰 텐데 그거 자체는 그 지점 구간에서 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다는 뜻이고 자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간이라는 뜻은 그 구간이 뭔가 좀 내리막길이라든가 아니면 급 커브 경사가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무언가 공간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 지역의 사고 다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지리적 사상이 다수가 특정 공간에 밀집해서 중점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터가 안 좋다라는 말을 가끔 어르신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 터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리적 사상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아니면 반대로 여기는 그래 사고가 적다, 사고가 별로 없다, 잘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사고가 덜 발견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특성 자체가 어떤 현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공간 위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사상들, 점으로 나타내는 이 데이터들이 과연 특정 구역에 밀집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좀 산재해서 공간과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 나가면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어서 일단 전 패턴 요약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이 뭐 열등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다만 이제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좀 연산 성능이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과거에는 많이 쓰였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 패턴을 요약하기 위해서 요약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적 도구로서 뭐 여기서는 일단 공간 평균, 공간 중심, 표준 거리, 표준 편차 타운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각각 활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간 평균은 그 점의 좌표들이 있잖아요. 점의 집합들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각 좌표의 x 값과 y 값들이 각각의 평균들을 구해서 그 좌표를 구하면은 공간 평균 값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점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고 했을 때 각각마다 이제 x1, y1 이런 식으로 좌표가 구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 지점들의 이제 좌표 값을 가지고 전체 이제 평균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평균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 점들은 이 중심점, 세모로 되어 있는 공간 평균 지점을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굉장히 심플하죠. 그 다음에 공간 중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점들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최저가 방식에서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좌표의 전체 이제 평균 좌표를 구하는 것이라고 친다면은, 이거는 특정 좌표가 있다면은 그 좌표로부터 이제 주어진 점들에서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퀘어드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원래 이제 점들이 존재한다고 치면은 점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공간 중심의 후보 캔디데이트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각각 점으로부터의 거리들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들을 가지고 구했을 때 가장 이제 이게 이 전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기가 좀 부족한다 이러면 조금씩 이제 옮겨가면서 최적화 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평균이 주어진 모든 점에서 최소 거리, 그러니까 공간 평균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공간 평균이 주어진 모든 점에서 최소 거리에 있는 점은 아닌 거죠. 단순히 평균 값이니까요. 그 공간 평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공간 평균 점과 그 다음에 각각 점들의 이제 거리를 구하게 돼서 각각 이제 제곱으로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반드시 최소라고 하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공간 중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이 최소로 하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값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표준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각 점들로부터 공간 중심까지의 거리들의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 평균 거리가 아니라 이제 공간 중심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공간 중심을 일단 구했다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되는 거고, 공간 중심을 점을 이제 구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각 점으로부터 공간 중심까지의 거리들에 대한 평균값 을 표준거리로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공간 평균은 일단 그 제곱을 통해 가지고 음수로 차이가 나더라도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다 더해줬는데, 그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개체수 점의 개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화 시킨 거리값을 의미해요. 단순히 평균값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산식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타운은 점 패턴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건데, 가령 이제 그 점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공간 중심으로부터 일단 공간 중심을 먼저 구했다는 거를
전제로 하죠. 표준거리와 같이 공간 중심을 먼저 이렇게 구해두고 여기에서부터 점들의 x값들의 x축상의 편차, y값들의 y축상의 편차를 이용해서 일종의 타원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원의 축을 x축과 이제 y축을 구하게 돼가지고 잔반경과 단반경을 구하면은 타원이 완성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의 축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방향성은 약간 이런 그 플러스 약간 45도 쪽 방향으로 좀 군집되어 있다 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보면은 대강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더 심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뒤이어서 밀도 기반 분석 등의 다른 커뮤니티 파워가 발달함과 함께 다른 추가적인 분석 기법들이 제시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점 패턴들은 공간 현상의 프로세스를 표본 추출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공간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지리적 사상, 공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 사상이라고 봤을 때 지리적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대상지로 삼은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익스텐트 안에 점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측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 따라 가지고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그 확률 분포라고나 할까요? 공간상의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게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관측해서 알아낸 이 약간 뭔가 점 데이터로 좌표값을 가진 이제 지리적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공간 위에서 그런 사건, 이벤트가 지리적 사상이 발생할 확률들이 실제로 발현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추출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일단은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나 할까요? 뭐 빅뱅이 발생해서 아니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쳤을 때 시간적으로도 일부 시간 구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쵸? 공간적으로도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 안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서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전 세계를 다 알고 있진 못해요. 그 일부분만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차원으로. 그리고 공간 현상의 프로세스를 표본 추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 시간적으로 약간 종단 아니면 횡단 차원의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것과 아니면 공간 사상의 이제 공간에 따른 모든 그 확률, 밀도, 어디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점 하나하나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우리는 추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면에서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지리적 사상이 발생하는 공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강도,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높고 낮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 결과들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점 패턴의 밀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이 점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리적 사상의 결과들을 보는데 이 어떻게 보면 단서들을 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연속적이잖아요. 사실 무한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아주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 비어있는 미지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과연 관측값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또 공간 분석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발생한 지리적 사상, 관측해낸 지리적 사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지리적으로 군집되어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 패턴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관심사죠.
일단 그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순서는 일단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밀집되어 있을 것이고, 밀도가 낮으면 약간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 여기서 람다로 표기를 하는데, 점의 수, 그러니까 지리적 사상의 개수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이 될 때고, 보통은 평방 킬로미터당 사건의 개수로 이 밀도를 구하게 되죠. 그렇게 산정하고, 밀도가 높다면 어떤 지역에 해당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사건의 발생 정도를 비교해서 분석하기 용이한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밀도를 구하려면은 그 면적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면적으로 그 지리적 사상이 개수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 면적을 구하게 되려면은 그 바운더리 범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면적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격자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직사각형으로 나누긴 했는데, 보통은 정사각형으로 나누게 되고, 이걸 보통 쿼드렛이라고 합니다. 뒤에 쿼드렛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격자 단위 밀도, 쿼드렛 카운트 덴시티라고 함에 있어서 쿼드렛은 격자를 의미하고요. 사각 틀을 뭐 의미하는데 차지하고, 사각 박스, 나무 궤짝 등을 쿼드렛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카운트, 격자, 사각 틀 안에 있는 값들을 카운트 더해서 이 값들을 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전체 이제 지리적 사상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겠죠. 개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카운트한 것들을 이제 면적으로 나눠서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밀도를 구하게 되죠. 람다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확대해 보면은 뭐 이제 2, 여기는 뭐 5, 2, 1, 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운트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쿼드렛들의 면적은 동일할 테니까 공평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가령 이런 데는 숫자가 높으니까 밀도가 높겠죠. 당연히 면적은 동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지역은 단위 면적 대비 지리적 사상의 발생 개수가 높으니까 군집대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매우 심플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격자의 면적은 동일하다고 했으니 점의 개수랑 밀도는 비례하겠죠. 그래서 개수가 0인 곳부터 최대 5개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 격자 개수는 전체 100개 중에서 빈도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확률, 이 5개를 가진 확률이 전체의 3%밖에 안 된대요. 누적 확률 구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도를 구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평균 전분 일단 격자별 관측 전분포가 평균 전분포보다 상당히 많이 크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보다 관측된 수치가 평균이 이 정도 레벨이라고 치면은 관측한 수치가 평균적인 레벨이 이렇게 또이또이하게 있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멀찍이 관측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당연히 이제 임의의 분포가 아니라 군집 분포로 판단할 수 있죠. 이건 통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소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판별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하고 평균값하고 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1보다 크면 그 평균 빈도에 비해 분산이 크므로 그 군집을 한다. 특정 경차에 많은 점들이 분포한다라고 보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그 규칙적인 분산돼 있다라고 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격자별 평균 점 밀도가 그 뮤가 이제 0.53, 계산치가 평균 수치가 절대값이 0.53이었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42로 본다고 했으니까 1.492, 비율을 계산하면은 2.696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단 베리언스 민 레이쇼 VMR 이렇게 계산하면 1보다 크니까 당연히 군집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데이터 분포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가 이런 쪽에 좀 군집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군집이 덜 되어 있는 낮은 수치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으면은 VMR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은 낮아지게 되고 분산은 극대화되게 되니까 당연히 비율이 좀 깨지게 되겠죠. 1보다 더 큰 값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게 보시면 이 구역에 대해서 쿼드렛을 그러면은 어떻게 쪼갤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수치를 구하는데 가령 이 격자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서로 간에 뭐라고나 할까 아주 아쉽게 벗어난 놈도 있고 그럼 서로 간에 상관성을 띠게 되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약간 부을리언 논리적인 방식으로 쿼드렛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카운트가 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 개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만약 군집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군집이 실제 영역은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런 차원에서 되게 뭔가 약간 이산적으로 분석 결과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간적으로 좀 부드럽게 스무딩이 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추가로 나온 방법이 커널 밀도, 커널 덴시티 방식인데 커널 밀도는 격자 밀도 방법을 확장해서 커널 조금씩 이동하면서 밀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밀도를 커널 창의 중심값으로 입력하여 뭐 면을 생성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커널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 참고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할게요. 제가 클래스넷에 링크를 달긴 했는데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정인데 다들 KD라고 하고 커널 밀도 추정에서 이 커널 함수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그 뭐라고나 할까 일단 0을 중심으로 대칭하는 함수고 그 밀도 함수의 면적 합 전체 합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보는 게 낫겠구만. 네. 확률 밀도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0에서 대칭을 이루고 마이너스 1에다가 1 데이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양옆은 무한대일 거예요. 이번에 보통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가우시언 함수 가지고 좀 보게 되면은 이 면적 값을 다 이제 적분해 가지고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전부 다 면적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면적을 적분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면적이 1이 된다. 그리고 이 값은 당연히 이제 0보다 큰 값을 갖고 그 이제 서로 대칭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플러스 값을 줬을 때의 값이 서로 여기에서 점의 값과 이 점에서의 값이 같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런 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그램의 그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쓰잖아요.
근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격자 쿼드렛을 나누는 것처럼 그건 공간 2차원 평면상에 하는 거고 1차원 세계로 내려가게 되면 그 쿼드렛 방식과 비슷한 게 이 뭐라고나 할까 히스토그램인 거죠. 쿼드렛의 약간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상도가 달라진 것처럼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 빈 그러니까 구간을 어느 단위로 쪼개는가에 따라서 해상도가 당연히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얼마로 쪼갰지? 하여간 2.5, 2 정도로 자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 개수의 합계를 가지고 여기서는 그거 갖다가 좀 데인시티 그 빈의 구간 길이에 따라 가지고 면적으로 나눠서 데인시티를 밀도를 구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2차원의 우리 그 밀도 값 구하는 거랑 사실상 같아요. 2차원 평면에서 구했던 거를 여기 1차원 축을 가지는 세계에서 구한 것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정할게요. 우리가 지도에서 구했던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3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좌표를 뜻하는 데이터가 일단 XY 좌표 두 개의 축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가지고요. Z좌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카운트 개수가 이 카운트가 일종의 Z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개 축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한편 이제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축은 그러니까 좌표를 뜻하는 위치를 뜻하는 좌표는 이제 X축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Y축이 또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카운트 또는 아니면 여기서 밀도를 구했네요. 밀도 덴시티의 이제 밀도 계산값들이 여기 Y좌표에 찍히는 거니까 2차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 이제 쭉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이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구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가령 구간을 좀 덜 쪼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세분화해서 또 쪼개게 되면은 여기만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커지고 나머지 좀 거의 고만고만하게 없다가 이런 데만 또 이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하니까 정확한 분포는 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지에서 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일단 이 중심 각각의 이 지점들로부터 이 커널 밀도 함수로 이쪽으로부터의 커널 밀도 함수 분포를 구하게 되고 이 분포 영역으로부터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일종의 그 데이터 객체 값을 스무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이 지점들 여기에 표시해준 이 지점들로부터 커널 밀도 함수 분포를 구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구하고 그러면 이 각 지점으로부터 양옆으로 이제 면적이 1이 되는 커널 밀도 함수가 구해지고 이 함수 값들을 서로 이제 다 합쳐주게 되면은 누적시켜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 개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일수록 이 누적 값들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전부 다 합치면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비교해 봤을 때 커널 밀도로 구한 결과가 훨씬 더 데이터의 분포를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추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약간 원점으로 그 커널 함수가 보시면 정점이 되고 원점이 가장 정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점점 그 마이너스 방향이든 플러스 방향이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데이터 관측지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측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분명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지리적 사상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소개했듯이 그 지리학의 1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당연히 그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점점 벗어나는 원점으로부터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절대 밀도값, 그 확률 라이크우드 값이 낮아지게 되는 종 모양의 벨 쉐이프의 분포를 갖는 커널 함수를 쓰는 게, 그래서 그런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커널 밀도 함수를 쓸 때 뭐라고나 할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계산하려고 하는 그 단위 면적당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 확률 밀도 함수의 그 가능도, 라이크우드 값을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할 때 덴시티는 우리가 뭐 약간 면적, 에리어 대비 전체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PDF라고 해가지고 정규 확률 분포, 그거 아시죠? 할 때 그 덴시티를 의미해요. probability density, 확률 밀도 할 때 밀도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커널 함수로서 확률 밀도 함수를 작성해가지고 실제 현실의 그 확률 밀도를 추정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갖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의 본질적 의미는 히스토그램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밀도 값을 하나 구해본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차원 축이잖아요. 그쵸? 축 하나인 이제 X축 위에서 이 공간적 사상이 발생할 확률들을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0.16이라고 합시다. 이고 이쪽 구간 사이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한 0.8, 다른 데는 이제 0이고 이곳들은 각각 다 이제 0.8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끊어지니까 이런 데 확률이 0일 것 같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근사치를 추정해 주기 위해서 커널 함수를 도입해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각 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커널 함수를 그어주고 이놈들을 다 이제 적분해 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면은 이 구간 내에서 각각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인시티 펑션인데 이거를 확률로 치환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확률 밀도 함수는 뭐 이게 샘플을 더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근사치로 더 자세하게 근사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뭐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실제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상당히 좀 근접하게 근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리적 사상을 더 이제 많은 데이터로 관측을 했을 때 이 갭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지리적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 확률 밀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위키피디아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직선 축 하나로 대표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공간 데이터 중에서도 특정 범위를 갖는, 그러니까 XY축 평면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컨셉은 같은데 이렇게 공간 좌표값을 정의하는 축 자체가 두 개인 거고, 차원이 두 개고, XY축으로 두 개의 2차원 평면인 거고, 여기에 그 지리적 사상의 개수나 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3차원이 되고, 이것이 그 밀도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어진 공간 상에서 각각 지점에 이 지리적 사상, 여기서는 스타벅스, 스벅이라고 할게요. 스벅 입점, 확률, 밀도, 평면이라고 합시다. 스벅 입점, 확률, 밀도, 평면을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샘플링이 돼서 모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해서 존재하는 곳일수록 스타벅스가 입점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라이크우드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이거는 구간을 나눠서 하는 방식처럼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이게 1차원, 그러니까 직선 하나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2차원이니까 또 하나의 차원으로 또 구간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원을 나눈 게 교차하면은 이게 그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쿼드렛으로 격자 단위 밀도를 구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2차원 평면 공간을 가지고 지리적 사상에 발생하는 확률 밀도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빈공간일 때랑 컨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쿼드렛을 만든다는 얘기는 2차원 평면상의 히스토그램 구간을 나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설명 아마 어디서 찾아보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틀리면은 지적을 해주세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제가 여러모로 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분석을 해본 결론에 따르면은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구간을 나누는 것을 평면상으로 축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교차를 해가지고 쿼드렛, 격자를 이루고, 이 격자 내에서 각각의 히스토그램, 이거를 약간 뭔가 좀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격자가 그쵸? 이 상에서 이제 0이면은 이 플레인으로 될 거고, Z축 뭐 이런 식으로 축이 있다고 쳤을 때 Z축이 되는 거는 이 밀도나 아니면 개체 값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게 매우 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내게 되면 이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매우 큰 갭이 있는 걸로 드러나게 됐을 때에는 해석에 좀 무리가 발생하겠죠. 이 사이에 이게 격차가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은 쿼드렛의 크기를 이런 크기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크기로 하느냐 가지고 이문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저 위키피디아에서 봤었던 커널 덴시티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그 컨셉을. 그래서 이거는 종행으로 아니면 대각으로 주변 그 데이터들 가지고 확대해 가면서 그 데이터 영향을 확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커널 덴시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공간 분석할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기에 매우 좋은 사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봤다고 했을 때 커널 덴시티는, 그러니까 여기 딱 중심 지점이 이렇게 이 쿼드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방식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탐색할 때 이런 식으로 룩 방식으로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인접성을 그 체스에서 룩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생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룩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방식으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나가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퀸 방식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사방으로 뭐 이런 구방향으로 파급해 나가면서 각각의 그 영향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함수 종류가 있긴 하지만은 가우스 함수를 쓸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쓸지는 자유지만, 보통 가우스 함수가 디폴트 값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나 이렇게 건너갔을 때마다 감쇄를 하겠죠. 당연히 밀도를 구할 때 영향은 첫 번째 권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 이런 식으로 지점에서 첫 번째 권역, 두 번째 권역, 세 번째 권역, 이런 식으로 감쇄해 나가면서 이 가운데 해당 이제 쿼드의 값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밀도를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연산된 결과가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영향권이 편입되는 순서가 달라지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감쇄하기 때문에, 파급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감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밀도를 구하는 방식이 그 커널 덴시티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공간 데이터 분석 컨셉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네, 그래서 커널 밀도가, 그래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심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은 주변으로 다 이제 좀 파급해가지고 주변 데이터랑 같이 연산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 지점들이 가장 그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 가장 당연히 커널 덴시티가 클 거고, 그 중심지에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지점들은, 다른 이런 주변 지역들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들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값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런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널 덴시티,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탐색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무한대로 다 탐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탐색을 하는 영역을 한정을 하게 돼요. 그 여기서는 가령 이 탐색한 영역이 그러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축에서 멀어질 수 있는 디스턴스 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중심지가 크게 형성이 되겠죠. 좀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탐색을 하니까요. 그래서 커널 덴시티, 그러니까 커널 밀도 분석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커널 덴시티를 구할 때 여러 가지 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글처럼 유니폼, 트라이앵글 하고 파넷니코프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가장 좀 적합하다고 불리긴 합니다.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거는 기본값으로, 보통 프로그램에서 기본값, 그리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거는 가우시언, 가우스 함수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산적이죠, 되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분석할 때 마치 렐루 함수 같은 느낌인데, 이건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점에서 좀 불연속 처리해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하여간 그 자기가 이 함수를 고르는 기준은 특별히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지리적 사상이, 그게 공간적으로 파급되는 그 방식이 어떤 함수와 가장, 어떤 함수를 썼을 때 가장 이제 근접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A라고 하는 지리적 사상은 유니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거를 과거에 이제 좀 경험이나 연구 등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함수들보다 더 적합하다는 걸. 그러면은 유니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모델링을 해야겠죠. 근데 B라고 하는 방식은 봤을 때 가우시안 함수를 썼을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값 도출되는 그 퍼포먼스, 모형의 퍼포먼스가 가우시안을 썼을 때 가장 적합해요. 그럴 때 가우시안을 써도 돼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함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그 두 번째 이슈는 커널 데인시티 분석을 할 때 이슈는 H값, 그러니까 밴드위치, 임계값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보시면 뭘 보고 설명하는 게 좋나. 네. 커널 데인시티 값을 구하는 확률 밀도 함수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값이 밴드위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계값인데 그 대역폭 값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히스토그램 그릴 때 히스토그램의 이제 구간의 길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좀 넓은 대구간에 따른 좀 더 전역적인 광역적인 범위에 따른 그 확률 밀도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좀 보여드리면 극단적으로 그 H값, 그러니까 밴드위치를 극단적으로 크게 잡으면 가령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작게 잡으면은 지금 여기 예시 나왔던처럼 이런 모양, 좀 더 작게 잡으면은 좀 더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 밴드위치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런 함수.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잠깐 좀 보면은 이놈인데, 아이고. 네. 네. 이놈 같은 경우에 랜덤 샘플, 그러니까 100개 포인트를 랜덤으로 분포시키나,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정규 분포로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분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밴드위치를 0.05로 낮게 준 게 이제 빨간색, 그 0.337로 좀 더 크게 준 게 검은색, 그 다음에 2로 2의 값을 준 게 녹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검은색, 녹색 순으로 밴드위치가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적게 줬을 때는 기존에 포인트 데이터 존재하는 대로 너무 약간 국지적인 중심점들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고, 이건 좀 더 약간 0.3 몇 33 몇 정도로 했을 때 정규표와 가깝게 이렇게 되고, 더 크게 잡았을 때는 지나치게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다소 완만하게 만들어지는데, 실제 분포와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정규 분포가 여기 회색 선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한 0.33 몇 337 정도로 줬을 때가 가장 근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위치를 몇으로 하느냐가 실제 분포에 가장 근접하게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거리 기반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함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이건 코드 진행해 나가면서 각각의 이제 그래프 특성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잠깐만 좀 소개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G함수든 뭐든지 간에 일단 R 통계값을 중심으로 파생된 값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치, 결국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유니폼한 상황, 그러니까 CSR, 그러니까 Complete Spatial Randomness라고 하는 그 공간적 이질성이나 공간적 그
이존성이 전혀 없는 무작위 상황일 때의 공간적인 분포와 이놈이 얼마나 유사한가 아니면 얼마나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점선 이 기초적으로 주어지고, 이게 뜻하는 바는 이제 CSR을 충족할 때 Complete Special Randomness를 완전 무작위성이라고 할게요. 무작위성을 충족할 때의 공간적인 분포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랜덤 분포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이 CSR에 따른 이제 분포 곡선과 유사하게 되고, 군지포 분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규칙 분포 좀 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이제 함수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시간이 걸렸던 게, 전패선 실습을 할 때 지금 실습을 할 때 강제 형변화 시키는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9를 S라고 하는 데이터를 5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격자형 데이터로 강제로, 그 as라고 하는 함수는 R에서 형식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거든요. S라고 하는 데이터를 5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형식 변환을 해서 GU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할당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as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패키지가 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 전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는 선언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자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환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각설하고, 그럼 실제 실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좀 실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환경 정보는 뭐 이렇게 공유를 할 거고, 인코딩 UTF 파일로 했고, 뭐 경로는 제 작업 경로 여러분 걸로 이거는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선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맵툴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설치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그 as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이 s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맵툴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 실습의 핵심은 이 이제 sp, spat 이제 stat, 스페셜 스탯의 준말이겠죠. 그거랑 혹시 모르니까 argos랑 rgdal 그 라이브러리 선언해주고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에서 그 책의 출판사에서 실습 데이터를 공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클래스룸에다가 그 출판사의 홈페이지 데이터는 그냥 오픈해 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세요. 저는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했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이스케이프. 이게 또 탐색기에서 바로 가져오면은 이게 폴더의 구분자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좀 되게 아쉬운 점인데, 그래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고, 네, 그 다음에 9 데이터를 5인으로 바꿔주고, 아까 그 맵툴이랑 SP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제대로 선언했으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긴지 찾느라고 M1 시간을 보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여튼 PPT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보내는 이 5인이든
PPP라고 하는 형식이든 이게 다 이제 스페셜 스탯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타벅스 지점 위치에 점 데이터를 형성한다. 마크로 형성하면 되고, 그림 창 범위를 연구 지역에 맞춘다. 윈도우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 연구 지역에 대해서 스타벅스 데이터의 지도를 그린다. 플롯 기능을 쓰면 되죠.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면은 우측에 이렇게 딱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기존에 제가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전부 다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창에 약간 그림이 너무 작게 출력되거나 약간 마진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걸 수정할 수가 있는데, PA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여백이라는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5.1, 4.1, 4.1, 2.1이죠. 여기 보시면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PAR 해놓고 매개변수로 마지널, 그러니까 MAR로 한 다음에 그 C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언해 주시면은 마지널, 약간 마진이 수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도면을 출력하게 되면 네, 이렇게 마진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 결과는 이게 여백의 순서는 순서대로 버텀, 레프트, 탑, 라이트.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부터 순서는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시계 순으로, 시계 방향 순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수정을 해볼게요. 1.0, 레프트는 4.5, 라이트는 1.0, 레프트 4.5, 라이트도 4.5 해가지고 수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리면 딱 가운데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 밀도 분석, 아까 쿼드렛 카운트를 하는 거였는데, 일단 쿼드렛 카운트한 정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쿼드렛 카운트라는 기능이 스페셜 스탯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벅스인데, 이제 nx랑 ny는 뭐냐면은 격자를 쪼개는 개수.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거에 정확한 익스텐트가 존재하잖아요. 저 그림 실력 어떡하냐? 큰일 났네. 네, 이렇게 있으면 이 익스텐트를 x축으로 뭐야? 자꾸 이거를 x축으로 y축에 따라 가지고 몇 등분을 하겠냐는 거예요. 7이면은 7등분인데 그리기 귀찮으니까 2등분으로 할게요. x축은 2등분. 그러니까 nx가 2면은 2등분, ny가 3이면은 3등분을 하겠죠.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x축에 따라서는 7등분, y축에 따라서는 5등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면은 좀 출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쿼드렛을 진행했었나? 네. 쿼드렛 카운트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은 각각 쿼드렛에 따라서 여기는 40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그 2차원 평면에서의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거랑 사실상 비슷한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x축에 따라서는 7등분으로 구간을 나눈 거고요. 7개 구간으로 나눈 거죠. 그 y는 5개로 구간을 나눈 거고, 5개, 여기 7개 로 구간을 나눠서 격자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차원을 늘려가지고 만약에 3차원 공간에서의 이 밀도를 만약에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축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게 되니까 이런 입방체 큐브가 되겠죠. 그쵸?
그럼 쿼드렛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큐브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이방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약간 나눈다고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Z축이라고나 할까, 그거는 실제 공간상에서의 Z축이라기보다는 보통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간주를 해서 시간축을 넣게 되죠.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더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고 일단 넘어가면은 상태에서 격자별 커피숍의 밀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개수를 합한 거잖아요. 밀도를 구하는 건 인텐시티 갖다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Q라고 하는 그 데이터 안에 점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안에 D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좀 레스터 이미지로 출력을 하면 여기가 낫지 나오고 그 위에 그 점 데이터를 올려주면은 되게 메이크 센스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단위가 지금 이거 미터예요. 그래서 이 단위 보시면은 데이터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보통은 밀도 구할 때 평방 킬로미터당 개수로 보통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위 변화를 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하는 함수로는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 매기면 그렇게 좀 수정해야 될 데이터가 들어갈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존 단위가 미터 단위니까 그게 1000개 모이면은 킬로미터가 된다 라는 식으로 매기변 수들을 집어넣어서 바꿔주면 돼요. 9라고 하는 데이터 마찬가지고, 근데 파퓰레이션 덴시티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실습에서 활용되는 게 없어요. 그냥 포함된 것 같은데 약간 더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쿼드렛을 만든 다음에 쿼드렛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카이스퀘어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별을 시켜주는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운트 이 개수가 좀 모자라 가지고 그 결과가 좀 약간 신뢰하기가 부족하다, 좀 담보하기 어렵다, 좀 정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경고값인데, 여기서는 그냥 실습이니까 사실 실제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더 모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좀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실습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밀도를 또 아까와 같이 출력을 하면 뭐 사실상 이미지 출력된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게 그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1평방 킬로미터당 스타벅스 개수가 0.2개에서 1.2개까지 이렇게 밀도가 구해지죠. 그러면 다 해석하기도 쉽잖아요. 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점은 대략 1평방 킬로미터당 스타벅스가 1.2개 있는 고밀도 지역이구나.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좀 살짝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평방 킬로미터당 스타벅스가 0.2개 정도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0에 수렴하는 스타벅스가 거의 없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훨씬 더 해석하기 좋죠. 그래서 커널 밀도를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또 좀 달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클래스룸에다 올렸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K1 커피숍의 커널 밀도를 기본 설정에 따라 선정해 본다. 커널이니까 K에다가 이제 첫 번째 분석 결과 해놓고, 이건 또 커널 밀도는 덴시티로 구해요. 아까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 단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굳이 인텐시티로 한 이유는 커널 덴시티를 덴시티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디폴트 밴드위치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값대로 바로 분석을 할 때인 거고, 일단 이렇게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팅을 해볼게요. 네, 화면은 아까 전과 다르게 되게 좀 뭐라고나 할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레스터 형식으로 쪼개지는 것도 이 뭐라고나 할까, 그리드 셀의 크기도 자동적으로 잡아줘요. 이것도 약간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터 K1에 대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제 등고선을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등고선을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딱 여기는 0.4 커널 덴시티가 0.4구나 0.35구나 0.25구나 킬로미터 단위로 된 데이터 갖다 한 거니까 해석을 하기는, 이 등고선이 있는 지역들은 1평방 킬로미터마다 그 스타벅스가 0.4개 존재하는 곳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그래서 커널의 크기를 10km, 킬로미터가 아니라 10km 단위로 한번 수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밴드위치를 10km로 한번 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디폴트 값을 따른 거고, 그 밴드위치는 시그마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설정할 수 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넣는데 단위는 지도의 단위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지도 데이터의 단위를 킬로미터로 바꿨죠. 그래서 그냥 10으로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 밴드위치가 더 커졌으니까 분구선을 그려봐도 당연히 좀 너무 전역 중심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러면은 당연히 공간 이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좀 커널의 크기, 좀 밴드위치 크기가 커져가지고 분석 데이터가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를 계속 바꿔가면서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선 한 2.5km 정도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민감하게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최적의 값을 찾으면서 분석하시면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밴드위치 말고도 이제 어떤 함수를 쓰냐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의 매개 변수는 커널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을 써줌으로써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값은 그 가우시안 함수고, 여기서는 디스턴스 그 DISC로 선언해 볼게요. 밴드위치는 그대로 10km. 좀 뭔가 데이터 생긴 게 바뀌어졌죠? 컨트롤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퀄틱 커널 함수를 또 이용해 보면 결과가 또 다르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페네치코프인가, 러시아 사람 이름이 아주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방식으로 또 구하게 되면 또 결과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밴드위치를 또 5m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뭐 이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적의 값을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분석 자체는 강력한데,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어떻게 적합한 값을 넣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노하우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최근린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게 최근린 가장 그 일단 관측값 데이터로부터 점점 이제 원형으로 버퍼를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도달했을 때에 그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고, 최근 거리 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놈까지 도달했을 때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균 거리를 모든 객체에 따라서 구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근린 이유, 이제 평균 거리 구해주고, 점수의 값이 이제 킬로미터 단위니까 한 0점 소수점대로 나오는 거는 좀 보셔야 되고, 첫 번째부터 60번째 이유까지의 평균 거리 변화를 출력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데이터가 군집되면 군집될수록 최근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좀 더 최근린 데이터가 약간 최근린 데이터까지의 거리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최근린 데이터까지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최근린 거리 데이터들을 각각 이 값들, 아까 첫 번째까지의 거리, 두 번째 최근린 데이터까지의 평균 거리들을 다 이제 끝까지 누적을 해가지고 플로팅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 일단 자동화 시켜서 해주기 위해서 nearest neighbor dist거든요. nn dist라고 하는 함수는 nearest neighbor dist 최근린 거리인 거고, 이 데이터를 k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래서는 데이터를 중간에 컬럼을 넣게 되면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바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컬럼 콜론 그 다음에 60까지 하게 되면 1에서 60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어플라이 데이터를 넣어서 이걸 하나로 합쳐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MNM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넘버, 숫자형 데이터고 1행 60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0.44, 0.544, 0.83, 1.067 등으로. 그래서 이걸로 플러트를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일단 데이터들끼리에 서로 첫 번째 것까지 구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정도 거리였다가 2, 3, 4, 5 다섯 번째 것까지의 거리는 좀 약간 뭔가 서로 다섯 번째 정도까지는 서로 간에 약간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부터는 한 이 정도 될 때까지 데이터 간에 서로 간의 거리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얼마 안 되니까 기울기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데이터가 이 구간 내에서는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군집되어 있고, 이 군집되는 구간을 지나가서 한 이 정도 때부터는 갑자기 또 이제 각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더 그 이상으로는 군집된 구간이 끝나고 서로 좀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군집되어 있는 곳이 일부 데이터들이 분집되어 있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최글린 거리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R 통계 값을 클라크와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54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평균 최글린 거리의 이 기대값을 평균 관측 최글린 거리의 군집 정도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라는 건데,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최글린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 뭐라고나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CSR Complete Spatial Randomness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 분포 추정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 치면은 아니다. 추정값이 치면은 추정값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더 군집되어 있는 놈들인지를 그 차이를 가지고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 여기서의 R 통계를, 우리 R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 아니라 R 통계 값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R 값이 0에 가까우면 군집을 이루고 1보다 커질수록 규칙적으로 분산한다는 값을 가져요. 여기서 람다는 전밀도, 면적 대비 빈도를 의미하고 각각 뭐 하나하나 구해보죠. 뭐. R 통계값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각각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것도 경로가, 이래서 탐색기에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놨을 때 좀 구분자가 달라가지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다 실행을 하고 점 데이터의 거리 스케일을 킬로미터로, 리스케일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킬로미터 단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점 분포의 최글린 거리를 뭐 계산하는 건데, 뭐 nearest neighbor, dist 가지고 구하면 되고 그 평균 값을 변수로 입력을 해주고 구하면 뭐 0.81828885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죠. 쉽게 그냥 다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 함수가 이렇게 복잡한 함수는 아니니까. 그 밀도를 구하려면은 일단 서울의 면적,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있어야지 밀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에리어 면적을 구해주고 그 값을 이용해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밀도의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estimated density라고 보시면 되고, ED는 그걸 가지고 각 점에 대해서 최단거리 평균, 점 밀도를 이용해서 R값 수식이 있는데 밀도 가지고 나눈 값이에요.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쉽게 여기 이제 스페셜 스탯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 이미 그 아래서 파생된 G 함수, F 함수, K 함수, L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 함수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갖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는 R 함수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실습일 뿐이고, 실제 사용하게 될 것은 이것들인 것 같고, 할 때 일단 에스티메이션의 약자로 EST가 뒤에 붙고 앞에 대문자로 각 함수의 그 통계값들을 앞에 붙여진 방식으로 조어가 돼요. 그래서 G 값 같은 경우에는 G, 대문자 G에다가 에스티메이션에 EST 뒤에 소문자 붙여가지고 함수 GEST로 쓰신 다음에 뒤에는 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그다음 메인은 뭐 범위 구한 거니까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해주면은 이렇게 각각 이런 원 데이터에서부터 G 함수를 구하기 위한 기본 값들이 전부 다 도출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놈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할 때 이제 G 함수를 이용하고, 뭐 이거는 그 디자인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플리팅 해주면, 이거는 그 경고 메시지 뜨는 거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범례가 약간 잘리거나 약간 뭐라고 할까, 이 그래프의 범위를 구할 때 미니멈, 그러니까 최저치가 정확하게 좀 인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살펴보니까 데이터의 퍼포먼스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불쾌하긴 하지만은 여러모로 좀 찾아보니까 데이터 퍼포먼스에는 문제가 없다. 뭐 향후에 이게 좀 데이터 형식 자체가 그 피처라고나 할까요? 그 오브젝트, 객체, 클래스 자체가 S3에서 S4로 넘어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짜잘한 오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R 패키지가 좀 더 안정화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할게요. 그런 점에서.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범례가 잘리잖아요, 우측에. 그럼 확인하기 어려우면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범례를 다시 재조정한 다음에, 예, 플러트를 다시 출력하면은 문제없이 출력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최근린 거리의 임의 점들을 추가하여 평균 최근린 거리를 계산한다. 누적 분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임의 점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최근린 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의 점들의 분포와 동일했을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점들이 그 임의 점으로 랜덤 분포를 시킨 것과 이질적일수록 그 최근린 거리 추가적으로 다른 랜덤 분포 시킨 점들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 통계값 G를 F로 치환해서 쓴 다음에 뒤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F, EST 함수로 만든 다음에 플러트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데이터가 여기에서 이제 P와 IS로 아래 첨자 나와 있는 이 수치, 이놈이 완전 랜덤 분포일 때 값이거든요. 그때 분포보다 킬로미터, 뭐 볼드 등등의 이제 값들, 분포가 전부 다 그보다 낮아지죠.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이제 좀 군집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포에 근접하지 않고 낮기 때문에 이놈은 군집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K 함수는 거리에 따른 평균적인 수를 점밀도로 나눈 거. 그러니까 각 점으로부터 모든 이유에 대한 값들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평균점의 개수를 밀도로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라가 돼요. 그래서 각 점으로부터 모든 이웃에 대한 값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 뭐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 모든 함수가 분포를 따져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 완전 랜덤 분포 CSR 상황 그 조건 하에서의 분포와 얼마나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군집되어 있는가, 아니 규칙 분포, 그러니까 뭐 좀 랜덤이 아닌 규칙성을 갖는가, 아니면 이게 좀 분산되어 있는가,
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 함수도 비슷하게 함수로 간단하게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수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라고나 할까, 거리에 따른 평균점의 수를 점밀도로 나눌 때 각 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점으로의 그 밀도를 구하려면 계산이 들어가야 돼서 계산 시간이 좀 더 약간 컴퓨팅 파워가 좀 더 요구돼요. 그런 점에서 약간 플로팅 출력될 때도 시간이 좀 걸렸죠. 그 K, EST 이제 함수 결과값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L 함수는 이 L, EST, L 함수를 구하는 그 추정치를 구하는 것들이죠. 이걸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거 역시 점이 많으면 각 점에서 다른 모든 점을 상대로 연산을 수행해야 할 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해주고 있고, 다만 개수가 많진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로딩이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뭔가 약간 배너가 표시되어 있으면 연산 중이다, 작업 중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 이건 TMI지만 넘어가고 출력을 시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K 함수를 비슷한 결과인데 표준화시킨 거고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K 함수나 L 함수를 볼 때에는 이 추정치 값보다 높으면은 군집, 낮으면은 이제 규칙적 또는 이제 분산 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좀 K 함수도 그렇고 이 L 함수도 그렇고 좀 뭔가 수평 이제 축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해석, 이 거리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어렵잖아요. 가령 이게 봤을 때 만약에 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라고 치면은, 이게 4km 정도까지는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이제 군집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갭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그만큼 분산되는 거고. 근데 이걸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축을 수평으로 축변화를 시켜가지고 분석하는 게 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바는 축변화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플라터에서 그냥 추정값을 수평으로 만들면 해석이 용이하다라는 거고, 로테이트를 시켜주면은 네, 점점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한 3.8k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가장 군집이 많이 되는 그 정도 절정값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그 군집되지 않는, 점점 데이터가 아주 군집되긴 하지만은 덜 분산이 되어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하기 훨씬 용이하죠.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뭐 거리 기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살펴볼까요? 랜덤 분포, 군집 분포, 규칙 분포일 때 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제 G 함수, K 함수, L 함수 등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실습만 하면 되니까, runif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작위 데이터를 만들라는 얘기고, 이건 50개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로 형성을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PPP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플로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랜덤 객체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R, NOR,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따른 정규 분포에 따른 점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고, 개수 50개에다가 뒤에 평균은 0.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1인 분포, 랜덤 분포를 만들어 주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든 다음에 좌표로 페어로 엮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에 따라서 분포하는 클러스터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 그 레귤러 분포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위치를 해야 되니까 좌표 값들을 하나하나 매트리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좌표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엮어주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분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랜덤 분포일 때 G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데이터가 약간 계단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데이터 자체가 각 자기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이 있을 때까지 최근린 분포니까 점점 약간 동심원으로 탐색을 해나가는데, 딱 다른 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게 최근린 거리가 계산되지 않고 0이었다가 발견된 순간 계산이 한 0.5라고 치면은 0.5로 딱 이제 계산값이 0에서 0.5로 점프를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린 데이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불연속 데이터다 보니까 인 거고, 이게 계단처럼 약간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는 데이터 수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뿐이고, 이게 불연속하게 보이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 수가 좀 다른 첫 번째 그 데이터로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데이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지점이 더 멀어서 좀 더 오랜 거리를 첫 번째 그 최소 거리가 산정되기까지가 이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서로 좀 조금만 가도 최근린 거리에 닿는 다른 데이터가 또 근처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약간 계단식으로 누적되는 게 근처 데이터가 밀집될수록 계단을 빨리 올라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타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근데 또 데이터가 좀 근처에 별로 없으면은 수평을 이루다가 나중에야 좀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지는 것이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거의 좀 그래프가 많이 겹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분포일 때는 데이터가 실제 그랬어야 할 그 이상적인 분포에 비해서 수치가 훨씬 더 크죠. 갭이 크다는 더 이제 훨씬 더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반대로 규칙적으로 레귤러 분포일 때는 거의 제로가 되죠. 그렇게 된 거고,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서 랜덤 분포일 때는 거의 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분포일 때는 기존의 이 예측치보다도 낮고 레귤러, 그러니까 좀 분산되어 있는 레귤러 규칙적으로 분포할 때는 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에 따른 해석이 좀 반대예요. F 함수는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K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랜덤 분포일 때는 좀 그 추세랑 비슷한 거는 똑같고, 클러스터 분포일 때는 뭐 아까 봤었던 그 G 함수랑 비슷하게 더 높고요. 이상적인 분포일 때보다, 그러니까 CSR을 충족하는 랜덤 분포일 때보다 그렇게 되고, 레귤러 분포일 때에는 이제 계산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분포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특성은, 특히 K 함수의 특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계단식 함수를 그린다, 불연속 함수 모양을 그린다는 거고, L 함수 같은 경우는 K 함수를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분포 자체는 비슷할 거고, 네, 클러스터 때는 당연히 높고요. 레귤러 분포일 때도 비슷하게 계단식 분포를 그려요. 그래서 좀 함수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해석하는 방식은 K 함수나 L 함수나 G 함수나 그 기준이 되는 CSR일 때의 분포도랑 높으면은 그 클러스터돼 있고, 낮으면은 낮을수록 좀 레귤러, 강한 규칙적인 분포 또는 분산이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K 함수 아니라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로 보고 그 함수 추세랑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랜덤 분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하겠고, 공간 데이터의 해석에 대해서, 공간 데이터를 좀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그 비공간 데이터 해석과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그 공간 쿼드렛을 나눌 때,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볼 때, 일반 비공간 데이터는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보통 해봐야 축이 하나 1차원 데이터로 다루게 되니까 1차원 데이터인데다가 관심 데이터까지 엮게 되면은 총 2차원 데이터가 되고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 좌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XY, 그러니까 두 개 축을 갖는 2차원 평면에서 좌표값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다 데이터가 합쳐지면 3차원이 된다. 그래서 일단 히스토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의 그 구간이나 위치를 특정할 때 비공간 데이터는 축이 하나니까 구간을 나누게 되면 그게 히스토그램이 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면일 때 그 히스토그램 식으로 나누게 되는 쪼갤 수 있는 그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교차가 되면은 쿼드렛, 격자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간 데이터가 점 데이터, 지리적 사상이 점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점 데이터를 그렇게 나뉘어진 공간, 그러니까 특정 공간적인 그 공간 단위가 필요해요. 공간 단위라고 해서 그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 그러니까 계급, 구간이 필요한 것처럼 평면 공간, 투영 공간 상에서는 그 공간 단위가 필요하고 공간 단위를 이렇게 쿼드레 방식으로 나누는 게 보통이라는 거. 그게 나눴을 때 거기에 있는 데이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값,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의 대표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카운트가 들어가거나 밀도가 들어가거나.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값들을 이용해서 그 공간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그 히스토그램 방식처럼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밀도, 확률 밀도 함수를 응용해서 밀도 기반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커널 덴시티. 그 다음에 그런 거랑 별개로 점 데이터에 그 있는 좌표와 그 데이터 자체를 이용해서 거리 기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는 최글린 nearest neighbor, 그 distance, 최글린 거리 값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했지만, 최글린 거리 값을 이용해서 단순히 R 통계값 구하는 법, 그 다음에 GFKL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 무작위 분포일 때와 무작위 분포일 때의 추세와 실제 데이터 분포가 유사한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군집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산 또는 그 규칙적인 분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사상에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교통사고 데이터, 범죄 데이터, 아니면은 그 무슨 뭐라고나 할까, 약간 특정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점포의 특정 점포의 분포라든가 그런 지리적 사상, 점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지리적 사상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데이터의 분포 상황을 나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배우셨던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뭔가 영상이 늦어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들을 해결하느라 좀 늦기도 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이거를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타협을 봐가지고 소개를 한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